권영진 평가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녁 시간인데, 저녁 식사 하셨는지요? 예,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셨다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100분도 넘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서울시 이제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이 서대문 구청이 가장 활발하게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좋으셔가지고, 정비사업에 관해서 주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여기 오신 분들의 열의가 지금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여쭙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정비사업 그 재개발 구역에서 오셨다? 네. 뭐 기탄 없이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많으시네. 재건축 구역에서 오셨다? 네. 비슷한 수준이에요. 혹시 이제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에 거주하진 않지만 투자자다. 예. 투자자님들은 약간 이렇게 쑥스럽게 이렇게 손을 드시네요. 혹시 그 조합이나 준비위, 추진위의 임원분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아무도 안, 계시군요. 제가, 그, 교육 받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하고자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정비사업의 감정평가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전체 제가 이제 배정받은 시간 2시간인데요. 한 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쭉 해가지고 한 1시간, 한 30분 하고 질의받고 빨리 집에 가실 수 있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네네네. 아까 보니까 8회 중에 7회를 거의 출석을 다 하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수료증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빠르게 하고 질의하실 분은 또 남으셔서 제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가기 전에요. 감정평가가 왜 그 정비 사업할 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 홍보를 쭉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정비 사업은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해를 큰 틀에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비하고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비는 결국 한자로 쓰면요. 가지런할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을 잘 때려가지고 가지런하게 만든다. 이런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국은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도 오셨고 재건축 구역에서도 오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비 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재건축 구역에 예를 들면 기반 시설은 아주 도로나 녹지나 잘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아파트가 1동부터 8동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노후화되고 굉장히 불량하고 지금 사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량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 한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철거하는 거죠. 지금 철거를 하고 이 정비구역 안에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그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전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된 거, 주동은 한 49층으로 올리고요. 스카이라인 쫙 맞춰서 굉장한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 법은 바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비하고 한칸 띄고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정비는
모든 절차적인 법과 절차적인 내용을 모두 지켜서 철거까지 한 뒤에 짓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가 아까 투자자도 많이 계신데요. 기존에 아파트 있었잖아요. 좀 낮은 걸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좀 낮은 거. 그리고 뭐 삐뚤빼뚤할 수도 있죠, 아파트가. 여기에 투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투자의 가치, 차익을 남겨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 좀 좋은 말로 써보겠습니다. 주거 환경의 질을 탁 엄청 높이는 거죠. 여기다가 차이까지, 즉 가치까지 증대시키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 구청의 입장은 뭘까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결국은 여기 투자하신 분, 여기 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 환경의 질의 개선, 그리고 차익에 있다. 차익은 결국은 가치가 떨어지나요?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증대, 아니면 제가 증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니까 가치 증가와 주거 환경의 질, 이거를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게 정비의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이 사업은 뭡니까? 여기 사업가도 있으실 텐데, 사업, 이것도 사회적 기여라든지 공공 이거 떠나가지고, 이 정비 사업에서 사업이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요 앞에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익이다. 아니면 수익이다. 아니면 더 이제 정비 사업에서 얘기하는, 앞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 이러면 이익이 있다. 수익이 있다. 개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업성이 없다. 네, 그렇죠. 네, 이익의 반대말 뭐 손해라고 하겠습니다. 수익의 반대말 손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개발이익이 아까 플러스였다면 개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사업이죠. 그죠? 사업. 네, B자는 이렇게 준비할 B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런히 하는 준비가 바로 절차고, 그게 정비고요. 사업은 이렇게 이익과 수익을 따져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분께서 여기에 투자할 때 지금 서대문구에 한 10억짜리 정도 샀다고 치겠습니다. 10억짜리 샀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 10억짜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 재산을 언제 평가할까요? 그렇습니다. 정식 감정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식 감정평가는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일.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쭉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정식 감정평가. 지금 내가 10억 주고 이 투자한, 혹은 지금 살고 계신, 물론 3억에 사서 혹은 원분양 1억에 사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2,8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지금 한 40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계셨던 이거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일자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기존의 자산을 감정평가한다 그래서 정식이 아니고요. 요거는 종전 자산 감정평가. 이해되시죠? 그죠?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일자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종전자산 감정평가라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 정식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인터넷 다 하시고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법 있잖아요. 법. 자,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법은 도정법인데, 그죠?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빈지법에서 하고 있는데, 이 도정법.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74조요. 도정법 74조는 지금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오늘 교육에 오셔가지고 내가 재개발,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혹은 조합원으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이 74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조합에 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4조에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거를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새로운 신축 주택을 세우기 위해서. 정비사업 뭐 때문에 합니까? 결국은 새로운 거를 신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명이 내두려고 페인트 칠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를 결국은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는 철거업자가 와서 그냥 두들겨 부시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의 요 10억이라는 피 같은 재산에 대해서 관리되고요, 처분되고요, 이 모든 게 다 끝나야지 철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인가를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가 된 이후에 이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철거를. 그럼 철거하는 데는 당연히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절차는 앞 시간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정비구역이 우리 아파트가 있었지만 요거 구역계라고 하는데 구역계가 없었습니다. 이 구역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요새 이분이 해야 됩니다. 이분. 서울시장이 뭐를 한다? 앞 시간에 배우신 겁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죠? 기본계획을 하는 거죠. 그죠? 기본계획을 해서, 아직 구역계획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는 거죠. 구역 지정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구역계가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나오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여기 임원분도 계시는데요. 바로 이 구역 지정, 즉, 기본계획이라고 제가 하지 않고요. 정비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해서는 결정적으로는 구역 지정이 된다. 이 구역 지정이 될 때 확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확정됩니다. 말씀 주셨네요. 바로 용적률이 이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땅에 도로는 여기를 내놓고 그 다음에 공원은 여기다 지어서 요만큼의 실사용 대지에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300%를 지울 수 있게 결정을 하는 거. 이게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짓겠다. 그 구체적인 그림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짓겠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여기까지가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요걸 보통 우리가 계획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획은 됐고 이제 시행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자, 즉 일을 이제 시행자가 필요합니다. 시행자는 이제 추진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추진위, 여기 계신 분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가 승인이 되고요. 추진위 다음에는 조합 설립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추진이 다음에 조합 설립, 그죠? 조합이 설립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건축을 준비합니다. 건축 심의. 그 다음에 건축 심의가 완료가 되면 아까 감정평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준비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하죠? 앞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우등생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분양 신청. 자, 이제 드디어 분양 신청이 끝나면은 뭘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관리처분 다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간처라고 하겠습니다. 간처에 대한 인가를 받는 거죠. 그죠? 간처 인가. 드디어 이제 간처 인가를 받으면은 뭐를 한다? 네, 철거 전에 이제 또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나 안 나갈래. 나는 참여도 안 할래. 나 돈 줘라. 이런 것 때문에 2주가 돼야 됩니다. 완전하게 2주. 2주가 다 끝나고 이제 공가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때려 부실 수 있는 철거가 된다. 철거하고 나면 이제 시공사가 삽질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하고 공사, 그 다음에 준공, 이거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준공 뒤에 이제 입주하시는 거죠. 입주하고 나면은 이전고시라는 걸 합니다. 이전고시. 그 다음에 청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거 기본 계획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 하는 거고요. 가장 요게 지금 이제 이슈죠. 그죠? 정비 계획. 지금 어떻게 용적률을 얼마를 주겠다. 그 다음에 추진위부터 사업 시행, 계획인가 분양 신청까지 여기를 아까 여기 계획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를 제가 좀 두서없이 적는 것 같은데 필기는 예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행 단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시행 단계. 그다음에 공사부터 준공부터 입주 이전 고시 여기까지를 완료 단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 요 단계까지를 보통은 관리처분 계획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큰 거는 바로 계획을 하고 요 사업의 시행자가 만들어진 뒤에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은 뒤에 철거해서 공사하고 준공한다. 이렇게 정비 사업의 전체적인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금 한 통상 10년, 그리고 여기 지금 임원분도 오셨는데 굉장히 능력이 좋은 구역들은 7년. 그 다음에 드립다 쌓아가지고 갈등이 많은 구역은 제가 15년. 제가 2009년도에 금호동에 직업을 평가를 했는데 원래 관리처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빨리 하는 단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는 언제 한다? 아까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고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가액 요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절차에 대해서 다시 머릿속에 좀 그려지셨죠? 그죠? 네. 요게 앞단에 정비사업의 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고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내가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10억 투자해서 한 5년이나 6년 있다가 한 20억에 팔고 싶습니다. 저 이런 개념이죠. 투자의 입장은. 이건 투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10억 투자했는데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7억밖에 안 되면 결국은 저는 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손실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여기 힘들게 투자하고 여기 힘들게 내가 살면서 진행해가지고 어렵게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결국 뭐죠?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로 들어간 뒤에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반 분양 받아야겠죠, 그죠?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이 일반 분양은 청약하신 분들이고, 일반 분양 이후에 이제 공사기간 보통 3년에서 한 4년 정도 보는데요. 그 이후에 시세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세는 2위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높은데 어쨌든 시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층화는요, 우리 사업에서 여기가 원가 영원이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자한 거 있죠? 출자한 거. 출자한 지금 종전자산요 갖고 있는 거. 이거를 보통 현물 출자라고 표현합니다. 현물 출자. 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사실 돈을 내는데 지금 내 부동산, 내 토지, 건축물 혹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현물로 내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거를 종전자산 평가의 총합, 종전자산 합, 현물 출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 거 재산만 내놓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뭐가 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 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업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공사 갖다 쓰면, 현대건설 갖다 쓰면 도급비용 줘야죠, 조합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출자한 총액과 조합을 전체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사업비 총액, 이거를 우리는 원가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출자한 사람이잖아요. 1인이라면 제가, 제가 이 돈 갑자기 많아 보겠습니다. 제가 한 100억 투자했다. 그럼 사업비 제가 100억 드렸다. 그럼 지금 제가 원가 투입은 200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큰 틀에서 우리 조합원님이 현물 출자한 지금 현재 부동산,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기다가 공사비 등을 요 원가에 근접한 게 뭐가 돼야 된다? 조합원 분양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 분양가는 한 이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격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사업성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우리 사업구역이 너무 대리가 반목이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비가 껑충 뛰어가지고 이만큼이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의 시세보다도, 일반하게 내놓는 시세보다도 높아진 상황에 조합 분양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이럴 때는 그냥 다 끝난 사업장에 가가지고 그냥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그냥 중개소 가서. 이런 경우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저희 쉽게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 그냥 줄여서 조분가라고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분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시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정보몽땅에서 추정분담금 정도 할 때 일반적으로 여기를 한 15% 격차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분양의 한 시세를, 이 일반 분양가는 사실은 언제 일반 분양을 하면,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착공 시점에 일반 분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동산 경기하고 사이클하고 우리 사업장하고 좀 잘 맞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 힘들게 여기 기본 계획부터 시간 한 몇 년까지 걸려갖고 진짜 팔지도 못하고 여기서 힘겹게 봤는데 착공 시점에 경기가 팍 꺼져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받기가 어려운 시점에 맞닥뜨린 구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추진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좋은 시점에 맞닥뜨려서 잘 팔아서 결국은 서울시는 대부분 거의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격차 최대한 날수록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그러면은 지금 거래되는 거에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중개소 사장님도 오셨던데, 예, 여기 P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합원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요. 일반 분양가부터 여기까지는 일반 분양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사업성이 있다고 이제 단정할 수 있고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왕창 시세까지 올라가면 그 구역은 사업 진행할 이유가 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수익이다, 이익이다, 개발 이익이다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 전체 사업구역에서 개발 이익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쉽습니다. 전체 사업을 통해 수입에서 비용 빼면 됩니다. 네. 지출이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혹은 사업비.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보통은 사업적으로는 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다 모아라. 그래서 총 수입, 총 지출, 혹은 총 비용, 혹은 총 사업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총 수입에서 이 비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걸 뺀 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 개발 이익하고 단순하게 뭐랑 비교해서 비례율을 뽑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총 수입에서요, 총 사업비를 뺀 거, 총 사업비에는 아까 도급공사비하고 여러 가지 용역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돈 안 들이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공짜 없으니까. 그걸 개발 이익이라 하고, 이 개발 이익하고 뭐를 비교하나 하면,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조합원이라고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이게 조합원님들의 총 평가한 합계. 예, 그거를, 예, 종전자산, 예, 합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종전자산은,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평가액, 저희가 감정평가 드린 합계. 결국 그거는 아까 여기 이겁니다. 요거. 종전자산 평가액 전체 합계 분의, 예, 개발이, 요거를 우리는 비례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례율. 네. 앞서 다 배우셨겠지만 제가 구조적으로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종전자산 평가액을 다 시가로 지금 봤어요. 평가사가. 지금 평당 5천만 원 한다고 치겠습니다. 평당 5천만 원 아파트, 지금 재건축이라 예를 들고 평당 5천, 한 평당 7천 할까요? 네, 평당 5천의 합계액이 결국 총 수입에서 사업비를 뺀 것과 같다면은 비례율은 얼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시가로 전체 여기 계신 분들 평가했는데 개발 이익이 더 적다. 이러면 9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내가 시가로 평가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러면 110%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시가로 평가하든 여기 계신 분들의 하나의 통일된 잣대로 평가, 즉 시가의 90%를 하든 시가의 110%를 하든 분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개발 이익과의 비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사업성이 있다.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조합원 분양가와의 시세 격차, 요것과 비례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구역의 사업성을 계속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서부터 내가 입주해가지고 결국 한 이 정도에 와서 나 한 20년 있다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3년 있다가 팔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건축 구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재건축 구역은요, 조합 설립 이후에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재개발은요, 관리처분 계획이 한 이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에는 또 마음대로 팔 수는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평가 2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뭐 열심히 했고요. 오늘 유형과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업 절차 과정에서 감정평가 언제 이루어지나 말씀드리고 평가의 내용은 한 10가지 정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10가지에 대해서 세세히 안다기보다 이런 거가 이때 일어나지 이런 게 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주업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아까 이런 과정 중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즉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에 의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수준, 그 수순으로 항상 진행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OS가 와가지고 하세요 한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전부 다 하면은 사실 뭐 반올같이 저와 여기서 지금 현재의 자산에 대한 평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업이 싫어. 조합장도 꼴 보기 싫고 현금 청산, 매도 청구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한 테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담금. 이 분담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신데요. 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모 구역에 가니까 너무 많이 싸우셔가지고 이 분담금에 대해서 사실 분담금은요. 분담금 확정이 언제 될까요? 분담금 확정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 이 정도쯤에 2주 하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처분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우리 서대문 구청장님이 해주시거든요. 그 인가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하셔야 됩니다. 총회. 관리처분 총회죠. 이 관리처분 총회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게 바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분담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다 똑같이 내겠죠. 그죠? 근데 어느 구역을 가더라도 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재개발 구역은 더 하고요. 그래서 이 분담금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 분담금의 구조는 아까 비례율은 개념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개발 이익을 개별 종전재산 평가액 총액으로 나눈 게 비례율이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 재산과 우리 사장님 재산을 개별로 다 평가를 해야겠죠. 그죠? 그걸 개인별이라고 했습니다. 개인별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아까 전체 우리 사업구역의 개발이익과 전체와의 나눈 숫자 비례율을 곱한 거 이거를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권리가액하고 뭐의 차이를 제가 분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 뺀 거, 이게 분담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퀴즈 한번 낼까요? 그러면? 제가 퀴즈 낸다니까 눈을 계속 피하시는데. 비례율이 10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제 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4평짜리 15억에 지금 평가되었다고 치겠습니다. 얼마를 분담해야 되죠? 맞습니다. 딩동댕. 네. 자, 그러면은 비례율이 90%로 확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15억 빼기 10억 곱하기 0.9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분담금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 10억밖에 없어. 나는 30억짜리인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5억짜리 신청하지만 지금 제 평가액은 30억짜리고요.
비례율은 다시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15억을 받으시죠. 네, 이걸 15억을 들려받는 거죠. 그렇죠. 환급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죠? 그러면은 추정 분담금은 분담금을 추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네, 분담금 추정해야 되면 아까 총 수입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네, 총 사업비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네, 종전자산 합계 네, 합계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종전자산 평가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네, 조합원 분양가, 조분가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시간상 이 정도가 추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조분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게 분담금이 나오니까 그게 추정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죠? 언제 하냐 추정 분담금은? 추정 분담금 갖고 많이 싸웁니다. 제가 저기 저도 지금 현장에 있다 왔는데 추정 분담금이 맞다 안 맞다로 거의 뭐 머리 뜯으시면서 싸우십니다. 근데 사업상 지금 조합도 계시고 지금 이제 구역 지정도 계시고 준비위원회에서도 오셨는데 추정 분담금은요 구역 지정 전 단계 요때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해서 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전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분양 신청 때는 뭐 추정 분담금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 법에서 도정법에서 이 4번의 추정 분담금을 거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전에 추정 분담금 가지고 드립다 싸울 필요가 없다. 계속 이건 변화한다. 왜 변화하냐면요. 총 수입 변화할 수 있고요. 그 총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한 70에서 한 85%까지 차지합니다. 구역에 따라. 공사비가 지금 들락날락 하잖아요. 계속 오름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총 사업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공사비도 변하고 분양가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데 이 분담금이 안 변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조합 설립 동의 때 이때는 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할까 말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기로에 서시잖아요. 이때는 자세하게 좀 보세요. 이때는. 근데 이때는 좀 계략적이다 보니까 우리 법도 유형별 분담금을 계략적으로 줘라 이렇게 해서 이때는 좀 계략적입니다. 이거 갖고 너무 시리어스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부터는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시행 인가 신청 때는 요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이때 보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그 관리처분에 제가 오케이를 할지 노오케이를 할지는 총회의 제 표로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정 분담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감정평가 전반의 기조는 바로 균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즉 여기 계신 100분의 재산을 평가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격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이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구역에 가면은 여러 가지 타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4평, 34평, 37평, 42평, 47평, 무려 50평대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로 들면 단독 갖고 계신 분, 연립 갖고 계신 분, 다세대 갖고 계신 분, 다가구 갖고 계신 분, 또 도로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신 분, 그 다음에 나대지 갖고 계신 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모어가 갖고 계신 분. 그런데 그런 거 평가할 때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한다를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 21층짜리 대지 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층하고 12층, 지금 현재 로얄층이라고 치겠습니다. 저희 많이 여쭤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1층 가격하고 12층 가격하고 이 대지 지분 15평 같다고 치겠습니다. 자,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가격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다르죠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대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 앞에 가리는 게 없다고 치면은 보통 한 10%에서 뭐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제 뭐 벌레, 해충, 그다음에 범죄,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여기 또 난방비 또 더 들어갑니다. 물론 아기가 어리신 분들은 선호하지만, 자, 이렇게 로열층의 격차가 이렇게 납니다. 지금은 실거래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면은 이 공간을 때려 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격차가 더 커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네,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르게 하되 그 범위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평가하여라, 이런 기조로 평가를 해야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 개념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가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치를 판정하는 거고요. 신고한 평가사가 있고 인가받은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가정까지도, 가격만 딱 내는 것보다는 가정까지도 감정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평가가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진위, 선악, 적부, 양부 등을 판정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고, 가격 판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진위, 이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례로 혹시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권 받으실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재건축은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셔야 분양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인데 어떤 구역에 가면 대지 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여기에 나대지를 또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바로 청산입니다. 왜냐? 토지 및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정법에. 다만 대지권이 없게 된 것을 일시적이다 이러면은 다시 그거를 다 맞춰서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구역에서 더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재개발인데, 재개발에서는요, 토지 및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만 갖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되고, 혹은 토지, 건물 다 갖고 주택을 갖고 계시도 되고, 다 됩니다. 이 중에 사물의 진위, 특히 문제되는 게 건물 중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전에는 주먹구비로 물딱지인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 이거 딱지 나온다, 즉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위를 말씀할 때는 무허가 건물은요, 반드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중개소에서. 네,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은, 투자하실 때 무허가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 확인은 가져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로 분양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수익, 이익, 이게 나려면은 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건축물, 새로운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보통 분양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분양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야만 바로 이익이나 혹은 뭐 손실이 안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려면 재개발에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있는 무허가 건물이어야 한다.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나오려면은 언제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여야 된다? 네. 아이고,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으신 고수님도 계십니다, 지금. 자,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89년 1월 24일요. 이게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5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보상할 때. 그때 89년 1월 24일 당시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보상을 해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정법에서 받아들여서
89년 1월 24일 당시이기 때문에 89년 1월 25일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밝혀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위가 확인이 되면 모아 건물 확인원을 누가? 구청장님이, 그리고 우리 도정법에는 또는 동장에서 발급되는 모아 건물 확인원을 가져오면은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는 특정 모아 건축물이다, 모아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 모아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반드시 진위를 잘 살펴서 투자하시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감정평가는 뭐 빨간 글씨로 관리처분 계획의 기초이자 근거로서 핵심 적법 절차다, 이렇게 좀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간 상대적 출자 비율 형평성과 균형성을 제고한다. 좀 어렵게 쓰이는데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출자 비율이란 말이요, 제가 아까 현물로 출자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바로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돈에 해당하는, 즉 감정평가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내는 거죠, 그죠? 그게 현물 출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5억짜리가 있으실 수 있고요, 10억짜리가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대단한 재산가로 100억짜리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세 분만이 지금 조합이다 이러면 출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115잖아요, 그죠? 5분의 115고요, 10분의 115고요, 100분의 115가 되겠습니다, 그죠? 합치면 115분의 115니까 1이 되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구역이 뭐 3명이냐, 1000명인데 1000명의 학계를 다 따진 종전자산 평가액이 1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요만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진짜 요만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모아 건물만 갖고 있어서 900만 원. 그 다음에 진짜 아까 자산가, 진짜 자산가 한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많은 재산의 형태가 결국은 가액으로 나옵니다, 그죠? 요게 요겁니다. 바로 조합원 간 상대적 출자 비율을 따지는 거다. 이게 감정평가의 필요성이고. 그럼 이거 따질 때 이걸 과연 왜 따질까? 그럼 분담금에는요, 아까 분담을 하셔야 되는 분은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는 분은 플러스로 표현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따지면, 대차를 다 따지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 이 출자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비례율이 100%라고 따지면은 아까 15억짜리 제가 분양 신청했죠. 근데 제가 15억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낼 필요가 없잖아요. 빵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억 내야죠. 그 다음에 20억 갖고 있어요. 그러면 5억 받아야죠. 네, 요거 대차 딱 떨어지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제대로 한다. 이제 뭔가 다 이해되시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의 사업은 이제 정리가 돼서 18년 2월 9일부터는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소규모는 빈지법으로 넘어가서 이관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별로 진행은 안 하고요.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사연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요거는 좀 이제 좀 학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개발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요,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장 크게 나누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가 아시죠, 그죠? 아까 재건축은 토지 및 건물이라고 표현했고요.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분양 대상이 굉장히 분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은 재개발이 많습니다. 재건축은 그런데 재건축은요, 재개발은 혹시 강제 조합원 가입
그 제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네. 조합이 세팅이 되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제가 원치 않아도 그냥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은. 그런데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에 제가 동의할 수도 있고 싫어, 미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건축은 미동의한 순간부터 뭐로 간다? 네. 매도 청구 대상자가 됩니다. 재개발은 계속 조합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조합 설립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 재개발 75%인데 75%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로 재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냥 조합원입니다. 여기 이 시점. 네. 네. 분양 신청은 남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결정으로 판단해가지고. 재개발은요, 분양 신청을 안 하면은 이제 청산자가 되는 겁니다. 현금 청산자. 그럼 재건축은 이때 한번 걸러지고 쭉 오다가 분양 신청 안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조합원이다가. 이때 다시 또 현금 청산이 또 이루어집니다. 현금 청산. 그래서 재건축은 매도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이 청산을 정리하고요. 재개발은 이전까지, 분양 신청 전까지는 조합원님이시다가 분양 신청을 통해서 이제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 네. 그러면은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 재개발에서 어디쯤일까요? 네. 이거 좀 크게 이렇게 제가 칠해요. 네. 이 분양 신청 네. 종료일 이코르 네. 이거는 꼭 적어 놓으십시오. 관리처분 계획 네. 기준일.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일은 재개발에서 분양 신청 종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저 평가사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자꾸 얘기할까? 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대상 이런 것들을 다 확정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청구와 현금 청산의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강제 가입이냐, 비강제 가입이냐 다르다. 그리고 재건축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안전진단인데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진단. 요게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다. 요거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차. 절차는 제가 아까 서두에 한번 쭉 말씀드려가지고 서두에 대해서는 이제 헌하시죠, 그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지정 신청하면 서울시장님이 구역 지정해 주시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이전 및 청산. 네,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그죠? 감정평가 언제 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때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언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법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정조례에도 시공사 선정을 이렇게 조합 설립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은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요.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 지원인데요. 이것도 참고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바뀐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명 패스트 트랙인데요. 요 위에가 현행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도가 되겠고요. 요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바뀌었다. 특별한 게 이렇게 재건축 진단,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해도 된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이 가능하다. 조합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조합 신청은 설립은 구역 지정과 병행하에 설립도 가능하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좀 특별한 거 위주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준비위에 임원분들도 오셨는데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 네, 요 내용을 이게 빨갛게 좀 칠해 주십시오. 요 내용.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좀 세워달라. 토지 등 소유자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안 제한.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동의 서류에 간주되는 동의사항을 포함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하였다. 이게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쟁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를 계속 걷고 다니다가 동의서를 다시 걷어야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 안이 되겠습니다. 즉,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구역 지정하고 싶다고 혼자 막 하더라도 구역 지정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안 제한을 하려면은 50% 이상의 주인분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패스트 트랙에서 특례에서 6월 4일부터 입안 제한에 동의하신 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도록 6월 4일부터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6월 4일부터 나 구역 지정에 동의했어. 이렇게 되면 이 분은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에도 동의한 걸로 이렇게 간주가 됐습니다. 이게 6월 4일자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 도정법에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다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법에. 조합 설립, 동의, 간주. 그러면은 6월 4일부터 이 시행된 도정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내가 구역지정 입안 제한에 동의했으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걸로 간주되고 추진위원회에 동의를 간주했으면 조합 설립 동의에도 간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실무적으로 동의서 받으러 다니시는 준비위에서 이렇게 돼야만 한다. 이거 이렇게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이렇게 동의한 거냐? 법제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되도록 하겠다 하고 10월 23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흐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제처에서 9월 달에 이렇게 동의는 이거 받았다고, 구역지정 동의 받았다고, 조합 설립 동의까지는 법에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10월 23일 얼마 전 아닙니까? 네, 그때 이렇게 동의받은 거는 이렇게도 동의받은 걸로 진행을 하겠노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국회 통과 안 됐습니다. 지금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님께서 했는데 지금 소위에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인정 특례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의 동의, 입안 제한의 동의, 그럼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는 한목에 간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법제처에 잘 안 보이지만 내용은 법제처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제가 기억을 하라는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10월 23일 날 이렇게 간주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의 보도 자료를 냈고 물론 법에서 이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가서 땅땅땅을 해야 이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패스트 트랙의 입장에서는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상가가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가에 대한 얘기고요. 신탁 방식.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진행상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의를 하기 위해서 다 오프라인 동의, 지장 날인,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전자서명 동의, 즉,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 인증서 등을 통해서 클릭해서 동의할 수 있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게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이제 말인데 곧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전자의결. 그래서 요 앞전에 재건축 진단이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하면 된다. 근데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할 수 있고 요 내용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 내용 제가 빠뜨리고 갔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법률이 개정됐다. 이거는 분양 공고 통지 기한에 대한 건데요. 90일 이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종전자산 평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자 선정은요. 재개발은 구청에서 합니다. 재건축은 한 군데는 조합에서 하시고 한 군데는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제가 강조한 조항이 나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도정법 74조는 집에 가서도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도정법에는 종전자산 평가뿐만 아니라 거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의 선정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종전자산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도정법 74조에 근거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요, 옛날에 총회도 안 거치고 주먹구비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총회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절차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은 추진위도 가능합니다. 추진위. 지금 추진위에서 세 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 그 다음에 정비업체,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 감정평가업체. 그래서 추진위에서 세 가지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이제 구청장님이 다 해주십니다. 선정.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재건축은 우리 조합을 위해서 가장 공정하게, 가장 사업성도 잘 분석해서 가장 시뮬레이션도 잘할 평가사 1인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법 조항입니다. 74조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인도 가능하고 3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가천 모 구역 재건축 평가를 할 때 2개 업체가 했습니다. 1개의 비용으로. 그래서 시장 군수 가천 시장님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과 우리 조합의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깨알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부터 쭉 전체 다 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데요. 요거 아까 재건축 동의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가끔은 조합에서 잘해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매도 청구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법원의 감정평가인이 법원 선정된 감정인이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 안 되신 분들께서 뭐 잘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 허황된 얘기다. 자,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최근에 지금 10월 15일서부터 11호 대책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11호 대책의 주요 내용이 결국 대출을 막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비구역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중요한 거는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혹시? 지금 25개 구입니다, 서울시가. 25개 구 전체가 네, 조정 대상구역 앤드 투기 가열지구입니다, 지금. 전체가. 그 다음에 25개 구 전체가 앤드 토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는 서울시 전역입니다. 서울시 전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5년 이내였습니다. 5년 이내. 어디서 어디인가 하면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5년 이내에 다시 투기 가열지구로 가게 되면 조합원 분양을 못 받고 바로 청산으로 털어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제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5개 구가 전체가 투과지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투과지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다른 타 정비구역에 5년 이내에 갖고 계시면 바로 현금 청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조합원 분양을 받은 시점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최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지금 관리 처분 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10월 15일 이후에 지금 이제 시행이니까 관리 처분 받고 다른 구역에 또 제가 샀는데 그 바로 5년 이내면 청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우리 정비에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출은 선택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있고요. 유주택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무주택자는 혹시 론투밸류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가액의 몇 프로까지만 해라. 네, 그래서 무주택자, 아예 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40%까지. 10억짜리 사는데 4억까지. 유주택자는, 그렇습니다. 빵프로. 그 다음에 6억 이내. 이 6억 이내도 금액에 따라 좀 차등을 뒀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나 하면 이게 투자하실 때 잘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6억 이내는 최대가 6억이고요. 15억 이하는 6억이고요. 15억에서 25억 사이는 25억 초과는 2억. 25억 초과짜리는 다 현금 부자들이 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을 막고 세금을 좀 더 부과시켰는데, 이거 상식적인 것기도 하고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요. 이게 유예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26년 5월 9일까지가 유예는 돼 있습니다. 5월 9일 지나면 2주택자는 지금 양도 차익이 6%부터 45%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주택자는 더하기 20%, 3주택자는 더하기 30%. 제가 시뮬레이션 대충 해보니까 양도 차익 한 10억 정도에 지금 이 양도세 중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해서 더불어서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한 3억 한 후반대 한 3억 9천 정도 중과를 맞으면은, 중과를 안 맞으면 한 1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각 개인별 판단이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지 말지는. 대신 26년 5월 9일까지는 유예를 했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좀 중요한 거는, 혹시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상담을 하시던데, 일시적인 2주택 얼마 만에 팔면은 비과세인지 아시죠? 그죠? 네, 3년입니다. 3년. 근데
지금 2주택이 되면 이걸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예, 20%. 그런데 내가 새 집을 샀는데 지금 토호제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강력한 게 바로 이걸 해야 됩니다. 예, 실거주. 몇 년? 2년입니다, 이게. 취득일로부터 2년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지인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전셋집, 기존의 걸 팔고 새 집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집이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세를 주신 거예요. 전세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2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지금 계약 갱신을 하면. 근데 이게 계속 안 팔리는데 새 집은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될지도 몰라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10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소급이 됩니까? 과거에 실거주 안 했는 건데 이 옛날 실거주 안 했던 주택도 실거주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조건이? 실거주는 토호제 시행일자 10월 15일부터만 따지던데요. 그 전에 거는 정비구역으로 따지면은 정비구역의 아주 뭐 급격한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 더하기 새로 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까지 따지는 걸 봐서 실거주는 전에 것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추정분담금 얘기하다가 10월 대책을 얘기했네요. 자, 추정분담금. 아까 제가 초반에 분담금 산정에 대해서 환급과 분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좀 읽어보시고요. 자, 언제 합니까? 아까 제가 4번 한다고 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때, 그리고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면서 그 법 조항이고요. 자, 이 규정을 좀, 교재에 좀 빨갛게 좀 칠해 놓으시죠. 이 규정. 이제, 감정평가 가액이 정말 궁금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 나와, 그리고 나온 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또 잘 나오신 분들은 또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조합사업에서,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암든 바람이 불 때가 또 이때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런데 통지를 받을 수 있는가? 왜냐면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72조의 규정에는요,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한 종전자산 가격과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내 재산의 종전자산 평가액과 분담금이 통지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전자산 평가한 게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 결과를 받겠구나. 저희도 감정평가 기간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바로 선정을 하시는데 이 시에서 바로 착수합니다. 저 규정 바뀌고 거의 한 10명씩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체 수입에서 전체 비용을 뺀 게 결국 사업 수익이다, 개발 이익이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부동산 가격 자료를 다 나눈 거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분담금 추정 방식은 서울시 건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실무적으로는 실제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주로 정비사업 전문가가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 개최 시기는 그대로 네 가지가 되겠고요. 이건 제가 용역을 한 강남구 특정 구역의 분담금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추정하고 종전자산 추정하고 사업비 추정해서 추정 분담금을 추정한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건데 조합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개념을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기반시설적인 게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네, 공원, 녹지.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거의.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그 한 5만 평 혹은 10만 평, 제가 이문 뭐 몇 구역, 불광 몇 구역 할 때는 구역 자체가 하도 커서 이 정비 기반 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 도로가 가장 많죠. 구역 내에서. 자, 이 도로는요, 여기를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 건축물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존의 거는, 이거는 이 도로를 폐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폐지. 이 기능을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용도를 폐지한다 이래서 용도 폐지라고 그럽니다. 이 도로의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용도 폐지가 있고요. 2번. 자, 이거를 싹 폐지하고 이 4만 평의 재개발 구역에 이제 도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단지 내 도로를 낼 수도 있고, 이쪽 편에 대로변이라면 더 넓혀서 이렇게 도로 반듯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만든다. 신설,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평가를 해서 이게 600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설한 거 이걸 평가했더니 700억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게 기존의 거보다 적습니까? 크죠, 그죠? 그럼 제가 짓는 게 우리 조합원님들이 결국 사업인데, 우리 조합에서 새로 지금 내놓는 이 정비 기반 시설이 700억이다 보니까 기존의 거 이 도로는 대부분 국가의 땅, 그 다음에 우리 공유지, 구의 땅, 혹은 또 뭐 이렇게 공유지가 됩니다. 대부분. 이거는 무상으로 받아야 될까요? 제가 사와야 될까요? 네, 무상으로 당연히 사와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서대문구청 입장의 도로 소유의, 국가 소유의, 혹은 뭐, 공유지든 국유지든 그게 800억이고, 제가 신설하는 거 70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돈을 100억에 대해서는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정법 97조 시행령 47조에서요, 무상으로 신설을 주는 거를 무상 기속이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바로 우리 조합으로 갖고 오는 거를 무상 양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실제 평가하는 것.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예정 시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평가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옛날 도로에 대해서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인정을 좀 덜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좀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그래서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되세요. 도정법에서도 이런 것처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실제 일반의 교통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실제 여기는 이제 그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한 구역이었는데요. 여기는 도로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드립다 많이 싸워서 대법까지 가서 이러한 이유로 결국은 해당된다, 이런 대법
뭐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것은 도정법 65조 2항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의 단체에 무상으로 기속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조합 임원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이 구역 밖에 제가 설치한 게 있다면 이거는 이것까지 내가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다. 지자체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합 임원께서 아셔야 되는데요. 정비기관은 이제 도로를 설치하면 여기 도로 위에다가 도로를 실제 깔아야죠. 그죠? 엔지니어링 비용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우리 도정조례에서 보조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깔 때 보조 신청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개념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신설 용도 폐지, 이것도 그냥 참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 제가 용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용도 폐지 아까 없어지는 거요. 도로 같은 거 조서가 있고 그에 대한 가액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 정비 기반 시설의 조서와 가액, 이 가액을 서로 교환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비교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평가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예고한 대로 종전자산 평가입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아까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몇 조에 이게 종전자산 평가에 나온다고 그랬죠? 학습이 이제 확실히 됐습니다. 네,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재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가 제대로 분담하거나 환급받는 게 사실상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투자하거나 그렇게 살았던 그게 시세가 점진적으로 우상향 되어서 결국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고, 손실 보면 좀 서로 언해피하잖아요. 그건 좀 슬프고. 종전 자산은 재개발에서요.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장독대가 있고 수목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수목은 감나무, 사과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자, 재개발에서 종전자산 평가 대상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장독대. 네, 장독대 아니고, 수목 아니고, 뭐 제가 다 알고 계신 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도정법 74조 또 나옵니다. 도정법 74조에는 재개발의 종전자산 평가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분은 이 장독대, 수목, 그 다음에 달아낸 거까지 다 점점점을 다 보상 받았다 그러던데 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분양 신청이 종료된 종료일, 분양 신청 종료일을 뭐라고 했죠, 제가? 네.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일. 그죠? 관리처분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종료가 되면. 분양 신청이 다 끝나면 나갈 사람하고 들어올 사람이 정리가 되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분양 신청이 종료일 다음에는 뭐 현금 청산자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현금 청산자는 우리 조합에서 안녕히 가세요잖아요. 이제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아니잖아요. 조합원이 더 이상 아니고 현금 청산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에서. 재개발은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기반시설도 다 재편하기 때문에. 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분한테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이 재개발에서 현금 청산자들의 청산금을 결정할 때는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보상법에서는
도정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74조에서 평가만 하라고 했는데 보상에 가시면 토지 건물에다가 이제 장독대 수목, 즉 이거는 물건 조서라고 하거든요. 물건 조서의 내용을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되신다면 여기에 이제 모두 조합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조서, 지작물 등의 보상 목록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적정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도정법에서는 토지 건물만 하라는 게 이제 아까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자, 이 조합원, 우리 사장님은 토지 건물 장독대 수목하고, 우리 사장님은 토지 건물 장독대하고, 우리 사장님은 토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을 토지와 건물에 가액 합계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네, 평가 대상. 또 이제 지겹게 나옵니다. 74조 1항 5호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 이 두 개만 합니다. 도정법에서. 종전자산 평가는 두 개만 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 그러면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하는 거죠. 왜냐? 토지만 갖고 계시거나 건축물만 갖고 계신 분은 매도 청구 대상으로 이제 보내니까. 자, 그 다음에 종전자산 가격의 통지 시기. 아까 제가 종전자산 가면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정법도 74조 3항의 내용이고요. 그런데 총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래서 도정법 72조에 종전자산 평가액을 통지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120일 이내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그게 90일 이내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서 분양 공고 통지 기한 단축 개정으로요.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로부터 90일 이내 종전자산 통지액하고 또 하나 분담금 추산액에 대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고 90일은 약 3달 아닙니까? 3달 안에 결국은 종전자산 평가액하고 분담금은 내가 받은 뒤에 뭔가 분양 신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도정법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물적 기준입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제가 또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분양 신청 종료일인 거죠. 그죠? 종전의 토지 소유 면적을 100제곱미터인지 200제곱미터인지 300제곱미터인지를 언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별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적 공부는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토지 얘기인데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적 공부는 면적은 토지대장으로 합니다. 토지대장. 이건 저희가 평가할 때 토지대장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은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죠? 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지금 재개발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퀴즈 나갑니다. 너무 잘 맞추셔갖고 좀 퀴즈의 난이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재개발 구역에서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아낸 게 있습니다. 저 건축물 대장에는 저는 90제곱미터지만 내 건물은 실제로는 한 180제곱미터 정도 돼요. 이때 평가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입니다, 지금. 어떤 거를 할까요? 건축물 대장 등재는 90제곱미터. 네. 다 정의로우신 분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아낸 거 이거는 이제 법령에 위반돼서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별로 여기 조합원님 100분이라 그러면 100분이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고 자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종전 건축물의 소유 면적은요. 분양 신청 종료일, 즉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현재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실제 평가를. 건축물 대장의 면적 그대로 등재돼서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실제 면적과 안 맞으면 건축물 대장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 대장을 바꿔서 오시면은 대장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왜? 언제?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현재 분양 신청 종료일 전까지.
이해되시죠? 법 내용이니까. 그런데 법령이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 면적은 제외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습니다. 평가를. 다만부터도 좀 밑줄을 쳐 두시죠.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 성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 도정조례 34조. 서울시에서도 측량 성가로 할 수 있다고 열어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의 25개 구의 조합에서는 측량 성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무분별해지니까. 근데 제가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는 막 그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대부분 달아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99%가 달아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측량해갖고 그걸로 우리 그 재산 하자 이렇게 해서 정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죠, 예외.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무허가 건축물. 네, 서울시 도정조례 2조에 있는데요. 특정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도정조례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자료를 소망한 경우가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몇 번 겪었는데요. 무허가 건물 확인원은 안 띄워주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뭘 갖고 오셨나 하면 신길 땡땡구역의 재개발 실제 사례인데요. 네. 연도별 항공사진을 다 띄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몇 월자라고 그랬죠? 네.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의 뭐 79년부터 그 건물이 있음을 입증 책임을 하신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평가할 수 있죠, 당연히. 입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신 것과 바로, 실제 무허가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고 계시다면 어떤 게 나가나 하면요. 네, 전기를 쓰시면, 네, 전기. 네, 네. 예, 맞습니다. 가스. 그 다음에, 네, 수도. 뭐 이런 게 그냥 81년서부터 그냥 쫙 나갔고, 거기다가 내가 전이까지 했고, 이런 것이 무허가 건물 확인이 없다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이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는요, 아까 건물이, 이게 원래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냥 막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문제가 됩니다. 항상 면적이.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확인원에 딱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34제곱미터 이렇게. 근데 이 34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 입주권. 조합원, 정확하게는 입주권이고 우리 법령에서는 신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상 조합은 입주권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시세와의 격차가 평당 2천만 원이 난다면은 34평 구하면 이게 6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물의 400만 원의 건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뭐요? 일명 물딱지가 되는 거죠. 이 판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투자하실 때. 이게 실제 제가 토지 평가한 신길 모구역입니다. 그래서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체 지금 가격을 입힌 겁니다. 필지별로. 그래서 전체 가격에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국공유지에 있다 보니까 토지가 단 한 평도 없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 분양권 대상자. 네네,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또 오히려 지금 재개발 구역이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의 구역에 국공유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으신 거거든요. 이 건물이 89년 1월 24일 날 건축이 돼서 사용했다는 소명과 확인원이 계시고 요 땅이 있잖아요. 깔고 앉은 땅. 요거는 또 요분이 점유 연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연거권은요 200제곱미터 한도입니다. 그래서 요 토지를 불화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불화받으면 제가 요 건물의 가액 더하기 돈을 내야죠. 당연히 국공유지를 사셔야 되니까 요걸 더해서 2분의 종전자산 가액 합계가 되는 겁니다.
종전자산 가액 합계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이라고 치거나 지금 토지 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84, 즉 34평 규모가 100개만 조합원에게 공급이 된다고 칠 때 지금 한 1000분 정도가 있다고 치면은 너무 많나요? 한 400분으로 하겠습니다. 400분 중에 이 100개를 다 가고 싶어요. 그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 100명을 어디서 끊냐?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종전 자산의 크기로, 예, 세웁니다. 그러면 400명이 전체의 극단적인 예지만, 뭐, 이 중에 200분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200분 중에 100등까지는 종전자산 크기로 일단은 커트를 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84가 한강이 보이는 동도 있고 안 보이는 동도 있고 하는데 이 100명은 일단 종전자산 크기로 끊었고 요거 1동이고 요거 2동이고 여기 로얄층은 905라고 하고 이쪽 2동에 한강 안 보이는 905가 있을 때 이 동 호수 추첨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 100분 중에. 예, 이거는 우리 법령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도정법에. 예, 공개 추첨. 예, 요건 공개 추첨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우리 유식한 말로 한자로 경합이라고 합니다. 경합. 즉, 동일 규모 조합원 아파트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종전자산 크기로 해요. 종전자산 크기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거 가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전자산 가액. 크기나 가액이나 같은 맥락인데 비례율을 곱한 거 이게 뭐죠? 권리가액. 네, 권리가액이죠. 결국은 권리가액의 순서입니다. 그죠? 법령에서는 종전자산 가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이거에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비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형평성이 있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다행히 이 구역에서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잘한 건지 아니면 프리미엄이 하도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SK가 건설했고요. 네. 이제 그 토지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어떤 분들이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하시고 개별 공시지가를 올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네, 그는 건물인데요. 건물은 감가 수정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건물 평당 얼마의 건물 아까 건축물 대장의 면적을 곱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철콘조가 이제 평당 한 250 정도 수준 정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 건물인데요. 구분 건물은 이제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 말씀 좀 많이 드리네요. 어떤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항상 그 재개발 구역에서 갈등이라고나 할까요? 좀 관점이 많이 다르신 게 바로 구분 건물 소유자, 구분 건물 소유자 vs 단독 주택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단독 대 빌라가 되겠습니다. 예. 이 단독은 지금도 최소 100평도 갖고 계시고 200평도 갖고 계시고 되게 크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분양권이 나오는 최소 토지 규모가 도로인 경우 다루고 계시죠, 그죠? 네, 9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도로도 갖고 계시고 단독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구분 건물은 보통은 한 7평, 5평, 좀 크다 그러면 15평, 20평도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 5에서 이렇게 대지 지분으로 보면 이게 좀 작고 단독이 좀 크죠. 30평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단독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 구역에서 내가 그러면 이만큼에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더 보전받아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구분 건물 소유자는 처음부터 나는 구역 지정 전부터 그냥 평당 단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주고 들어왔어. 이런 개념입니다. 실제 투자도 많으시고, 여기는 뭐 5억에서 10억 정도로 하고, 여기는 한 30억에서, 아니 30억까지는 안 돼도 한 15억에서 한 30억 된다고 쳤을 때, 평단가가 같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이고, 늘 현장에서도,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입니다, 바로. 저 평가사나 평가기관은 이 법을 위반할 수 없고요. 법의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토지 더하기 건물로 평가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이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하라고 돼 있는 거고, 건물은 아까 원가법,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해서 그걸 더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구분 건물은 토지 더하기 건물로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분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 단지에서 감정평가 자체를 언제 시점으로 하라고 하죠? 다시 약간 더 시선을 좀 피하시는데 잠깐 긴장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정확하게는 법령의 명칭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자로 감정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자가 여기라면 그 후의 거래 사례를 선정할 수가 없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자 전에 거래 사례를 선정해서 이 공동주택 구분 건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평단가의 논쟁을 떠나서 법령에 이 빌라의 사고판 가격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단가는 구분 건물 쪽이 높습니다. 평단가는. 쪽에는 실제적으로는 평단가는 총액은 이쪽이 크죠. 총액은 이쪽이 크고 평단가는 이쪽이 높고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평가 공동주택은 사례 단가 곱하기 이 산식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베란다 확장했어. 나는 뭐도 고쳤어. 나는 화장실도 고쳤어. 그리고 막 수없이 많이 고쳐가지고 저 집하고 달라.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즉, 리모델링 한 집과 리모델링 하지 않은 집에 또 쟁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건축 구역 아파트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평가하고 나면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4인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전에 있고 4인고 지나고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재건축은. 근데 4인고 이전에 리모델링을 여기다 수억씩 들이는 것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전에 바로 전달에 한 2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일단, 구역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전혀 인정치 않고 공정한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 거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 그 다음에 증빙, 그 다음에 입증. 900개 소유자라면 900개 소유자가 동일하게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될지언정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분양 면적, 즉 평수가 24평, 34평, 42평, 그 다음에 뭐 19평 이렇게 대표적인데, 이 분들의 실제적으로는 기존의 구역의 땅을 지분을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걸 부시고 다시 대지 지분을 나눠 가질 때도
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분양 면적의 비율대로 나눠 가지라고. 그래서 기존에 대지 지분을 적정하게 나눠 가지셨다면 19평과 24평과 33평, 42평의 대지 지분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가령 이게 8평, 이게 12평, 이게 15평, 뭐 이게 18평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 결국 대지 지분의 크기로 결국 실거래가도 어느 정도 수렴해가는 어떤 현상이 재건축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지정 전에 24평하고 19평의 가격이 유사할지라도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시점에 거의 거래된 이 대지 지분의 격차를 적정히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 구역하고 B 구역하고 또 여기 지금 뭐 실무진도 와 계시면 C 구역하고 즉 이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통합해서 신속 통합을 하든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럴 때 이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습니다.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에 한강이 있다고 치면 모르겠지만 한강이라는 특수한 게 없다면은 가장 큰 것은 대지 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평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도 다수 의견이다 이렇게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별로 인정받지 않는 게 맞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는 시점이 최초가 있을 수 있고 사업 시행 변경 인가가 나오고 뭐 심지어 사업 시행 변경 인가 3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종전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자로 하라 그러는데 그럼 최초냐 변경이냐 3번째냐 대법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금호동 모구역 때문에 모구역을 기하로. 근데 대법원에서는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자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하라. 이건 정리된 내용입니다. 예. 그때 법제처는 변경 인가 고시일자가 맞다 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는 최초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종후자산인데요. 종후자산에서는 사실 이제 아까 이건 제가 이제 탑심리 16구역 평가한 사례인데요. 한 2,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조감도가 멋지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동호수 추천을 받고 조합원 가장 로열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때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할 때,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앞으로의 수요성에 대한 겁니다. 조합원님들의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원가 중심으로 저는 결정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래 가치에 가장 큰 지금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히 입지가 되겠습니다. 입지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새롭게 만드는 조합원님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의사를 많이 이제 반영해서 지금 뭐 베이, 구조 중에 베이, 그 다음에 뭐 특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큰 브랜드, 뭐 이런 거가 지금 아파트 가격에 영향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브랜드, 이거에 대한 지금 공사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공사비? 네, 뭐 이제 1,000만 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다 50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도기로 850에서 900 정도 책정되고 있고 강남권에는 다 1,000만 원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1군, 2군 할 거 없이 이 시공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현물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수요성 경쟁을 해서 결국 미래 가치가 결정되다 보니까 내부 타입 있지 않습니까? 내부 타입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결국은 좀 미래 가치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요. 이건 평가를 할 때 이제 제가 참조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없는 거를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제 3D로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뭐 1조라든지 전부 다. 이거 실제 답심리에서 이제 1조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이거 소음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이거 조망 시뮬레이션 하는데
모구역에서는 이 조망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가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강이 보이는 층과 보이지 않는 층, 다 부분이 보이는 층, 전부가 보이는 층에서 조합 분양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산 평가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하고 이제 보상받아서 나가실 분들에 대한 건데요. 가격 시점은, 감정평가의 시기는 분양신청 만료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시점은 시행자가 제시한 날짜인데, 요게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유자분들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그 평가 가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건 제가 확립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등 대법원 등 많은 분쟁 속에서 확립된 그런 논리입니다. 즉, 불로소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노동하지 않은 소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기 가는데 분양 신청이 만료가 되면 현금 청산자가 분류가 되고 사업은 계속 갑니다. 관리처분, 그다음 관리처분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면 이주하고 철거하고 여기 구역 지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구역 지정서부터 사업은 이쪽으로 갈수록 더 구체화될까요? 더 이렇게 구체화되는 거죠. 구역 지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가 들어오고요. 조합이 설립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분양 신청이 나는데 추진위에서 조합이 나면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더 구체화되는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각종 건축 심의하고 영향 평가를 득해야지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점점 더 사업은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이 만료되고 이제 이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을 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고 분담금은 얼마고 이런 모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양 신청 만료일 다음 날 청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적정한 보상가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생긴 이 소득은 혹은 가치증가는 이분들이 일한 거는 아니다. 이런 논리가 바로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줘서는 안 된다는 그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립한 건 아니고 설명드리자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가. 그래서 재개발에서 분양 신청 이후에 현금 청산자들에 대해서는 보상법이 적용되고 이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반영이 되면 안 된다는 논지가 큽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개발이익 반영이 안 돼야 되고 재건축은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 청구가 돼서 이 평가를 하는 기준 시점이 법원에서 정해지는데 그때 대법원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로 해줘라 이렇게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정리를 한 거는 재개발의 보상은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말고 적정하게 보상을 해줘라고 재건축은 시가로 적정하게 해줘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요. 재개발은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 등의 시대에 가는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이익 배제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재건축은 조합원 탈퇴 시점 당시까지 반영된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청산금 지급 의무는요. 당연히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방금 얘기한 대로 개발이익 배제하고 평가하라라고 돼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시가로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보상하라고 돼 있습니다.
판결, 대법원의 판결례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고,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닙니다. 네, 매도 청구. 아까 매도 청구 조합이 한다, 어쩐다 아니라고 그랬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 의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서 나타나고, 어떻게? 시가로. 네, 시가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 5년 내 당첨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투기 가열지구에서 제가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자로 조합원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5년 이내 지금 서울시 전역이 투기 가열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구역에 재건축 구역이든 정비사업 구역에 가서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논의가 나옵니다.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투기 가열 지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정될 수도 있고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재건축은 그래도 개발이익 포함해라. 부가세라든지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자료로 달아드린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 장에는 이제 또 궁금증이 계셔서 이제 전화번호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청각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